지하철을 독점하고 이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대구에서는 아직까지 나이나 연봉서열 때문에 대구에 능력 있고 재밌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자기 뜻을 마음껏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거로 떠가지고 사업으로 성공한 젊은 세대가 대구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보다는 수도권으로 올라가가지고 차라리 더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저는 그래서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의 젊은 사람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하면은 조금이라도 기회를 내어주고 조금이라도 빵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서울 송파구 가락몰에서 전국의 빵 명가들이 모이는 제2회 전국 빵지 자랑이 열리고 있어서 빵 마니아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서울 가락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온통 고소한 빵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축제를 방문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크루아상 먹으려 왔는데 비가 또 저희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또 기대한 만큼 맛있는 크루아상 친구랑 나눠 먹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소금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금빵 친구랑 맛있게 나눠 먹고 가려고요. 지난해 인기에 힘입어 올해도 열린 전국 빵지 자랑이 열렸습니다. 서울과 강원 지역 20곳의 베이커리가 참가해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수제빵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빵부터 이색적인 모양의 디저트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진열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또 가꾼 빵을 직접 고르고 맛볼 기회가 마련돼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먹는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장 곳곳에서는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열리고 있는데요. 삼행시를 지어볼 수도 있고요. 풍선을 고르면 빵이 나오는 오마카세 이벤트와 아이들을 위한 매직쇼까지 소소하지만 알찬 즐길거리로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특히 빵 판매 수익금 일부는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 기부되기도 하는 등 따뜻한 마음도 함께 담겨서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추억이 되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가락물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보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 발사 현장을 주로 찾았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포탄 생산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핵 방아쇠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핵 방아쇠는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명령 내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나는 이제 하나 이제 그 북한에서 하나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을 사용하는 걸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핵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해서 멀리 쏘는 것만 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가까운 지역에 쏘는 것도 핵인데 그걸 전술 핵이라고 하고 있고 북한은 이미 이제 화산 31형 그래서 이제 우리라든지 뭐 주일 미군 기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술 핵무기의 사용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걸 점검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재래식 무기에 집중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학습 효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핵으로 위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드론도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그런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한다는 이제 그러한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학습 효과와 함께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일종의 그 군수 물자 포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감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대형 도발은 북한이 좀 자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의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핵 시설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우려할 만한 그런 예를 들어 핵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구축함 조기 경보 통제기 이런 부분에 대한도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전혀 이제 뭐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계속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비록 우선순위가 낮지만 이제 북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좀 전략적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일각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영토를 점령하고 이제 그걸 자국 영토로 하잖아요. 이제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것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이제 제대로 이제 그 협상의 카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제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쪽을 계속 이제 과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네.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한 걸 두고 북한의 기여를 꽤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언론이 북한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북러 협력이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더라고요.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북한군의 지원을 통해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 단독으로 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뭐 군수물자 측면도 있고 이제 전투병도 하루에 뭐 1,000명 이상이 뭐 사상됐다라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전투력이 강한 이제 북한 군인이 충분히 영향을 이제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과연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어떤 식으로 군사협력이 가능할까라는 건데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의 전투 병력이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우려되는 건데 그건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김정은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북러 간의 조약에 근거해서 파병했다라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의 최첨단 군사 기술을 좀 확보하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미일 협력에 앞서서 지금 북중러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공동 성명까지 나왔어요. 일단은 뭐 전형적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북한을 이제 두둔하는 거죠. 일종의 뒷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그 제재 추가적인 제재는 거의 사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러 간의 그런 협력이 강화되는 거고 그걸 이제 뒷받침하면서 이번에 공동성명이 나온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핵 보유 국가다라고 무작정 그걸 뭐 러시아나 중국이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핵 보유 그런 말은 하지 않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북한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긴장이 뭐 좀 강화된다. 이제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경우는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고 러시아도 그런데 한반도 내에서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이제 돌발 변수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과 러시아가 100% 북한을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 우발적으로 그런 그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을 두둔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참여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네. 역시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방문에 좀 부담을 느낀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뭐 비행기로 가는 것도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한 7,000km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이제 일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전승절에 갔을 때 지금 뭐 시진핑 주석도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부각될 수가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해서 러시아의 전쟁 특수작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군이 참전했다라고 이제 대내적으로 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 대사관에 가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그거 좀 단도리 해야 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가지는 않고 이제 아마도 이제 다른 계기에 푸틴 대통령과의 그런 그 이제 그 공고함 그걸 과시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언제쯤 그러면은 북러 정상이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그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극동 지역으로 갈 텐데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도 싶은데 이제 6월 19일에 작년에 그 북러 간의 정상회담을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언저리로 이제 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관세 문제만 가장 부각이 되어 있긴 하지만 외교안보 전략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할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미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소위 그 국가 방위 전략 지침을 이야기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대만을 우선 순위에 두고 나머지 지역은 동맹국들의 억제력에 이제 의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그런 그 노력 그리고 우리의 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상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전쟁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상황을 조성해야 되죠. 그 속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고 또 남북 관계의 그런 그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한나절 전에도 짚어봤습니다만 지난 3월 초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우리 군이랑 해경에 구조된 그 북한 주민 2명의 송환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네. 북한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비록 이제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그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북한 주민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의도적으로 안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북한에 있어서는 이제 우선 순위에 떨어지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남북 간에 뭔가 이제 접촉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칫 지금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두 개의 국가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큰 맥락에서도 이제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과연 이제 북한이 이제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변경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대선과 가장 예민하게 맞물렸던 재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입니다. 이례적인 속도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했고 첫 공판도 후보 등록 직후에 잡혔었기 때문인데 재판부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임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놓고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까지 중단해야 하는지 해석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예정된 다음 달 18일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불소추 특권에 대한 재판부 해석에 따라 공판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셈인데 어느 방향이든 반대 의견을 가진 쪽에서 권한쟁의 심판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헌법 84조 해석은 헌법재판소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대선과 첫 공판 사이에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에 따라 재판은 멈추겠지만 위헌성 논란에 따라 위헌법률 심판 같은 헌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년 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가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 혜택은 늘리는 공약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빠지면서 세수 펑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양육 부담을 덜겠다며 아동수당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금도 확대하고 지역화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높이는 등 복지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찬성하고 있는데 개미, 즉 개인 투자자와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꽤 큰 게임 중에 하나 있어요. 자,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더욱 공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놨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16년째 그대로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대표적 공약입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직장인 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과 경로 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도 지금 현행 최고세가 24%, 21%로 깎였습니다. 상속세도 지금 50%든 30%로 깎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깎아줘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갈아타기를 쉽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선거마다 등장하는 감세와 복지 확대 카드가 다시 등장한 건데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과 구멍나는 세금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대책은 빠졌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2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도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의 여파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세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서로 경쟁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듯한, 여기서 만약에 더 감세를 추진한다? 글쎄요, 굉장히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표심에 급급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철저한 검증마저 실종된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YTN 신정입니다. 3차 경청 투어를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은 경남 지역을 누비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해주시더군요. 아까 사돈끼리 길에서 만나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 안주인한테 밥을 지어서 저녁을 대접했는데, 그 바깥 원래 사돈끼리는 엄청 어려운 사이잖아요. 그 바깥 사돈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다고요. 그래서 돌을 씹었는데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주인 사돈이 아이고 그 돌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바깥 손님 사돈이 또 민망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돌보다 밥이 많은데요. 그랬다고. 어쨌든 뭐 어려운 사이에 그런 민망한 장면에서 돌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뜻이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사회에 밥에 돌이 없는 그런 제대로 된 밥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문영배 전 재판관한테 불안한 소수가 말 없는 다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밥에 돌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보님 오늘 김정은 선생님 만나셔서 조선일보 이사입니다. 네. 문영배대에 대해서 오래된 친구다 말씀 주셨는데 문대관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뭐 다 아시는 대로 제 사법연수원 동기죠. 제가 부산에 부장 판사를 하고 있을 때 한번 본 일이 있는데, 그 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연락도 안 했던 사이입니다. 서로 조심했죠. 제가 특히 어떤 결벽증이 있어서 재판을 하는 우리 동기들한테 제가 워낙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물어봤죠.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상담했을 때 안 왔다면서 부조도 안 했다던데 그랬더니 그때 오해받을까봐 안 했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오해 아파트에서 각본을 고쳐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문재판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오해받지 않도록 서로 많이 조심했습니다. 최하대에 이해집니다. 오늘 후보님 일정 보시면서도 어제 국민의힘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집안은 진짜 딱 웃음 나와요. 그 당이 아니죠.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정당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어제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한 건데 그것도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을 지배하는 특정인을 위해서 그 당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뽑은 대선 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뒤집었죠. 친위 쿠데타입니다. 내란당이죠, 내란당. 내란당의 내란 후보를 옹립한 겁니다. 내란당의 내란 후보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에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결국은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저러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내라는 진압돼야 됩니다. 저희가 일정으로 빠졌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받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후보님 여론은 패스가 다수를 획득하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이게 명분이 좀 어떤 상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뭐 어르신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아니, 무시도 없습니다. 아까 홍준표 시장과의 전화를 했었는데 어떤 메시지를 아, 네. 홍준표 시장과 통합하고 내가 같이 꾸리실 생각이 있으실지. 아직 뭐 내각을 같이 꾸리거나 뭐 이런 구체적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통화에서도 그러고 뭐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그런데 서로 민주주의가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룰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지율 85%의 룰라를 배울 필요가 있다. 좌우 가리지 말고 통합해서 오로지 그 나라 국가만을 위해서 국정을 하면 성과도 나고 결국은 지지율도 높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국정이란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는 한쪽에 경도될 수밖에 없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 입당한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의 발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한평생 단 한 번도 대선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출마를 결정한 것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지난 3년간 뼈저리게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누가 집권하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건 모두 다 압니다. 하지만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기려면 뭉쳐야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제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제가 모든 고난을 쥐어야 한다는 생각, 이제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당은 앞으로도 당을 위해 오랫동안 고생해온 분들이 맡으셔야 합니다. 저는 개헌과 경제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저는 오로지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 출마했습니다. 정치를 바꿔 경제를 살리고 나라도 살리겠다는 목표, 그 목표 하나가 처음이고 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또 제 힘도 기꺼이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들께, 당원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뉴스를 다시 보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끌어안겠습니다. 매 순간 승리에만 집중하고 그 순간 이전의 모든 과거는 잊겠습니다. 저는 협상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협상을 이룬 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내는 것,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해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지지자분들, 그리고 다른 여러 후보자님들도 마음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승리를 향한 충정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끌어안겠습니다. 모시고 받들겠습니다. 우리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지상과제는 대선 승리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정식으로 입당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 모든 힘과 지혜를 쏟아붓겠습니다. 오전엔 기업을 살리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바로 뒤집는 분들, 유리한 판결만 환호하고 불리한 판결은 탄핵 협박으로 답하는 분들, 감액 예산 해놓고 30조 추경하자는 분들, 나라가 어렵건 말건, 경제가 어렵건 말건 줄탄핵 밀고 나가는 분들, 심지어 대법원장도 탄핵할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집권해선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놔두어선 안 됩니다. 그런 나라는 경제가 우선 견뎌내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쉽게 일어선 나라가 아닙니다. 피땀이 있었습니다. 아이언샷 하나에 바라는 게 많아져주는 당선. 지금의 아이언과 이별하라. 스릭슨 GXI가 만든 극강의 샷 컨트롤 아이언. 다음의 아이언 스릭슨 ZXI. 1년에 한 번 누를까 말까 한 버튼이 있어야 되나? 왜 이쁜 건 다 비싸고 가격이 괜찮으면 다